사는 이야기 속 절친이 마련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 친구의 병을 사랑처럼 소개했다. 하지만 인생은 꿈만 같지 않았다. 나는 그녀 친구의 병에 반해버렸다. 용기를 내어 공격 모드를 켜고 통 선생님, 정말 잘생겼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3단어로 된 답장을 찾았지만 20단어 후에 답장을 보냈다. 한 달 동안 이 교환을 계속했지만 이 까다로운 남자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뼈보다 강했다. 막 도시로 돌아왔을 때 절친이 나를 이끌고 선언하자 나는 헤어졌다. 나는 2다리를 들어 지지했다. 그래, 헤어지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멈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는 곧바로 힘든 남자야. 이 편지에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편지를 보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잠시 문장을 먹고 서로를 바람을 몇 바퀴 돌려보는 곳으로 데려가자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버려진 채 울고 애원하며 통 선생님, 제 실수를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 제 코를 가볍게 만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농담은 어디 있죠. 제 가장 친한 친구 은곤틱과 저는 함께 자랐습니다. 그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총명하고 진보적이며 아름답고 친절합니다. 우리는 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탄빈 가문의 왕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호아는 소식을 듣고 울었고 저는 마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을 잃은 것처럼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은곤틱은 자연스럽게 제게 자신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형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려 깊은 이유는 처음 들어보네요. 하지만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치명적인 탄빈에게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글쎄, 가장 친한 친구를 훔친 운명은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사귀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옌시는 나에게 칠흑 같은 무덤인 칭나 센터에 연극을 보러 가자고 했다. 다시 말해, 나는 또 잘못된 무대에 갔다. 바람 강의는 A극장에서 열렸고 나는 의학 세미나가 열리는 B홀로 달려갔다. 막 떠나려는 순간 팬송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솔직했고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했다. 나는 도저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무대에서 투투슈트를 입은 남자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상류층 남자였고 차가운 태도의 금태 안경을 낀 독신의 신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내 미래를 심어주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투는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내 이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세미나가 끝났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삼촌, 뭐 하는 거예요? 방금 홀을 나서려는데 얀씨가 2 남자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짐작할 필요도 없이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무대 위에 그 남자 얼굴이 좀 비슷했다. 죄송합니다. 홀을 잘못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한 얼굴만 떠오른다. 바로 방금 무대 위에 있던 그 남자였다. 한 남자가 형이 죽었다고 하자 그 남자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지 삼촌입니다. 저는 임시 스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곧장 제 월급 뒤를 돌아보며 기침을 했다. 꼬마야. 나는 그들의 눈을 다시 보게 했다. 이 사람은 방금 무대 위에 있던 그 남자가 아니야. 정말 잘생긴 꼬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치삼촌이 자신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시시의 절친한 친구, 치삼촌입니다. 네, 이 사람은 뱃사공 니엔 장군의 꼬마입니다. 뱃사공 니엔 장군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담한 생각이 입에서 나왔다. 꼬마야, 혼자 가. 다 아프다. 내 질문에 모두가 굳어졌다.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으로 모두 나를 바라보았다. 선장까지. 그는 천천히 몸을 숨겼다가 다시 차분하게 대답했다. 똑같은 몸으로 드란이 나에게 물었고 나는 계속해서 그 언어를 가리켰다. 꼬마야, 나랑 같이 가자. 티치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 모두의 감정은 더욱 이상했다. 2 동생이 약간 긴장한 게 보였다. 요하! 티치가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 친구가 되자.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가는 이유는 마치 내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된 것처럼 약간 부자연스러웠다. 맞아.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 티치의 존재가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었고
도움을 준 사람이 말했다. 아직 뜨거울 때 대비해야 했다. 나는 먼저 뺨을 벌려 그를 만졌고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쨌든 그는 여자친구니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징소리가 나자 말이 성공했다. 나는 그와 친구가 되기 위해 문을 열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해서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신경 쓰지 않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 모두 간단하고 직설적인 문장이지만 괜찮아. 나는 행복해. 그를 꼬마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총합은 나보다 6살, 8살 더 많습니다. 8은 행운의 숫자. 나는 너무 능숙합니다.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더 흥분합니다. 와, 그는 의학회의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이렇게 잘생긴 의사가 있다면 마취제를 주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통증이 완화됩니다. 당탄의 유명한 당가는 주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의 돈을 남깁니다. 남탄의 당가는 또한 남탄의 통가입니다. 두 가족의 자식은 모두 장군으로 일하고 있는데 장군이 당탄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특별한 자질이라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긴 코트를 입고 병원에 있는 노인을 안고 있는 모습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조각상 같을 것이다. 나는 말을 잃었다. 꼬마야, 너는 정말 잘생겼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어.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고 항상 더러운 참새처럼 걱정하던 그 사람도 아주 조용했다. 내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자 모두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장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말을 듣자 그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게 다였구나. 처음으로 남자에게 먼저 다가갔는데 고맙다는 말만 돌아왔다. 부이가 왕의 눈을 바라보자 나는 아름다움에 매료된 얼굴로 변했다. 하지만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될 수 없다. 오체 금욕은 쫓기 쉽지 않고 수도의 불교 이론보다 더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장군 뱃사공을 쫓기 위해 저는 화를 내지 않고 국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속이라는 온라인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몇 개의 원만 명확하게 요약하는 꽃 이름은 두꺼워야 합니다. 이른바 금욕의 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두껍더라도 모든 것을 덮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어느 정도 바라본 다음 거기에 있는 척하거나 없는 척한 후에야 비로소 보냅니다. 저는 마치 두 스승에게 이르는 분명한 길이라도 되는 듯 강의를 읽고 물처럼 아껴두었습니다. 전화기에 흘러내린 고백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저는 반드시 그를 제 손에 꼭 붙잡을 것입니다. 저는 장군 뱃사공의 메시지를 맨 위에 적어 갈증 섹션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별이라면 나는 밤하늘과 같아. 당신을 내 손바닥에 꼭 안고 싶어. 그래서 당신이 내 가장 밝은 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말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통 박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흔들리지 않을 테니 제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투앤니엔 장군님, 지우양, 말 조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침대에 누워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정확히 24시간 동안의 침묵 후 그는 사과하는 답장을 보냈다. 지우양,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사라진 시간은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얄밉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통 박사님, 내일 병원에 가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투앤니엔 장군은 아직 답장이 없었습니다. 15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병원의 예약 손님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의 동료들에게 아침을 가져다주며 온갖 음식을 준비했다. 찬치는 또한 그가 진찰하는 환자들의 동행을 제안했다. 그가 부의상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각 환자의 안부를 물을 때, 또는 학생들에게 의학 강의를 할 때였다. 간단히 말해, 내가 남자에게서 좋아하는 모든 것을 그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 나는 부의를 본 적이 없다. 통트영 리에는 여전히 무표정하고 올빼미처럼 무관심하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지만 나와 그의 관계만은 가장 감동적이지 않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나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미스 치프, 당신과 통 선생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낯선 사이입니다. 지금은 통 선생님이 내 친구이고 앞으로도 통 선생님이 내 친구가 될 것입니다. 대화 중간에 밥을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통 트엉 니엔이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힐끗 보았는데 그의 무표정한 눈빛도 변하지 않았다. 맞아요. 통 박사님. 하고 소리쳤다. 수녀님이 차례를 기다리며 한동안 나를 따라왔다. 장군은 아무렇지 않게 굴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마치 고백이라도 받을 것처럼 흥분해서 뒤따라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지나쳤다. 수녀님, 저는 당신과 약속을 잡지 않겠습니다.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귀여워지는 걸까요? 맞는지 아닌지는 노력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앉아서 그의 말을 통역했다. 그들은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람에 하인 몇 명이 보이자 그는 살짝 움직였다. 통 박사님, 조금 있다가 저에게 험악하게 굴지 마세요. 수녀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훑어보더니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중에는 단호하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나만 홀로 남았고 고백 하나하나가 마치 아픈 부리처럼 삼켜졌다. 이 남자는 정말 치료할 수 없는 100가지 독이었다. 한 달 넘게 그를 따라다녔는데 가장 바깥쪽 경비원조차 내 앞에서는 움직일 기세였다. 회사 사장은 여전히 손을 대지 않고 마치 돌팔매질처럼 차갑게 대했다. 그의 영혼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니 나는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크게 행동할 권리도 없고 창문을 닫을 권리도 없고 게다가 원하는 버전을 완성하기 위해 밤새 깨어 있어야 했다. 어떻게 종파를 넘을 수 있겠는가. 아침에 환상은 옳았고 지친 사람을 찾아갈 의자는 너무 약했다. 오늘 나는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에서 매춘부에게 기대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눈을 뜨려고 했었지만 온몸이 힘이 빠져 있었다. 누군가 내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더니 이 시험을 끝냈다. 그 따뜻한 느낌은 마치 구명조끼 같았다. 나는 곧바로 그의 손을 내 배에 얹고 질투심에 가득 찬 중얼거림을 내뱉었다. 너무 따뜻해서 밧줄을 들기엔 배가 아팠고 그때 아기가 나를 바로 쿡 찔렀다. 나는 곧바로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고 어쩔 수 없이 그의 품에 기대었다. 내 남동생은 나를 내려놓으려는 듯 사무실 휴게실로 들어갔다. 나는 곧바로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슬픔 없이 살아가며 나를 떠나지 마. 너무 추워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숨쉬기도 힘들고 잘 됐어. 그는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여와, 얼마나 슬픈지. 안 돼. 나는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내 품에 안을 수 없었다. 슬프면서도 아팠다. 그저 그의 목소리만 들렸다. 어딘가 모르게 추추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진정했다. 그러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침대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내 발을 덮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는 약간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차가운 얼굴이 마침내 조금 참았다. 크크! 놀리지 마. 우리는 나중에 병원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입이 코끼리 혀처럼 자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아파서 반쯤 죽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거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돌아섰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복통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점점 감각이 무뎌졌다. 다시 그 느낌을 느꼈을 때 나는 온 도시가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다. 단어책이 내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마침내 당신이 왔다. 연인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책의 출처는 나에게 지루해하며 웃었다. 어서... 당신은 이미 언어에 도달했지. 나는 정맥 주사를 맞고 있어. 길은 움직이고 있어. 그때서야 나는 내 손에 있는 바늘과 내 배 아래에 따뜻하고 포장된 약봉지를 알아챘다. 복통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위에는 약봉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적당히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나는 철선 선장의 사무실에서 여전히 접수를 받은 후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고 하류 쪽에서 네가 여기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소스티치는 마지못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신분 확인과 건강 검진을 받으러 그 시트를 가지고 갔는데 마침 그 어린 소년을 만났어. 농담이 아니야. 너는 그 어린 소년에게 정말 진지해. 철선 선장을 생각하니 방금 전 장면이 떠올라 조금 무서웠다.
소스티치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로 사용한 걸까? 그가 수건으로 와서 나왔고 나는 자세를 바꾸어 자연스럽게 집 위에 검은 후행원을 응시했다. 국수야. 나는 내 시누이가 되고 싶지 않아. 네, 삼촌이 되고 싶어. 게다가 철선 선장은 잘생겼고 몸매도 잘생겼는데 너무 멋지지 않아. 출처 티치는 아내와 남편을 바꾸는 여정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당신을 25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오늘 장군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논문은 일종의 결혼이며 결혼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그 감정이 진짜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예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바꾸고 당신은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멍청해서 그와 논쟁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악어병처럼 겸손하게 저는 잘생기지 않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그 의사가 너무 아파서 진료할 시간이 없었고 제대로 기어다닐 수 있을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18번의 주사를 맞은 후에도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충동과 병이 절반으로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한숨을 쉬며 누워 성관계를 금했다. 인장이 치추치저이라는 말에 닿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만약 그때가 아니었다면 임시민급 문 앞에 서서 돼지처럼 웃다가 죽었고 선량한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했다면 나는 비극 뒤에 숨은 눈을 마주치며 그의 뒤를 수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즉시 숨이 막혀 조용히 그림을 내려 얼굴에 서명하고 트위응이아를 승려의 성계로 보냈다. 냄비와 흑설탕의 바닥. 그는 물병을 침대에 놓고 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아팠다. 나는 여전히 다리를 쭉 뻗어 그가 감독관의 머리에서 떠나기를 기다렸다. 임시민근 그 말과 함께 죽었고 나를 혼자 집으로 데려갔다. 정맥 주사를 맞고 나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투혼긍이아를 진찰실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낼 때 서 있었다. 전문가인 임시민근 나를 자극할 권리도 없이 죽었고 내 동생은 그를 비난하며 돌아서서 어린 소년에게 추파를 던졌다. 하지만 진심 어린 충고를 듣는 건 일찍 그만둬야 해. 넌 그의 여자친구가 아니잖아. 원래 연락 끊겼는데 민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나는 점점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고 눈을 감았어. 난 내가 태평양 경찰인 줄 알았어. 모든 걸 다 보고 싶었어. 그냥 가져가. 내가 경찰이 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난 널 위해 행운의 돈 봉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지. 탄민이 죽고 차갑고 보호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불이 났는데도 나는 한낮의 비를 맞을 용기가 없었어. 누군가 기대고 은곤틱이 누군가의 둥지를 초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단호했어. 은곤틱. 내 나이는 오래가지 않았어. 달력이었지만 나는 짐을 싸는 사슴이었고 어머니는 불길 속으로 갔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탄민이 죽고 강해졌지만 나는 사슴이었고 은곤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 파티를 망치지 마. 보티치는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패며 달래려 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 나왔다. 아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달력이긴 하지만 내가 너랑 같이 지내려고 왔어. 내가 죽었으니 내 나이는 내일 집을 보러 갈 거야. 탐, 미니 주거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두들겨 팼지만 나는 극도로 단호했다. 탐민의 얼굴은 짜증스럽게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땅이었다. 소식통은 밤새도록 나와 함께 있었고 다음날 아침 미는 병원에서 죽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겉으로는 그가 나를 작은 오징어라고 부르길 바랐지만 사실 장군에게 더 이상 소식을 전할 용기가 없었다. 마치 그가 청혼하려는 것 같았고 그게 나를 조금 화나게 했다. 게다가 그런 남자가 전에 나를 그렇게 거절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이미 물러섰다. 전에도 병원에서 자매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주문을 걸었지만 사실 나는 그저 대담하게 행동하는 법만 알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내가 그를 내 가슴에 밀어넣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었다.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었다. 더 이상 그와 마주할 얼굴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무너져 내려 이모네 집으로 돌아갔다. 이모네 집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라고 하고 나도 따라갔다. 사촌 린짜오지가 위층에서 내려왔는데 그런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 왜? 병원 모르는 척. 그럼 뭘로 가? 오늘은 안 돼.
주인이 드레스를 가져올 거야. 그럼 조금 올라가면 규칙이 간단하고 쉬워지니까 어쨌든 사촌을 감싸는 건 최고가 될 수 없어. 그래. 알라. 사촌은 주식에 중독되어 있고 어머니는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땅을 빚지고 자리를 잡은 뒤에야 마침내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것도 필요 없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산으로 데려오는 건 견딜 수 없었으니까. 나보다 5살 많은 사촌 린저우와 함께 자랐다. 그가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나는 그와 우리에게 식사를 보여주었다. 나머지는 그가 주식시장에서 석유를 얻기 위해 무리를 아주 다공성으로 배치해 놓았다. 이모는 어머니보다 나를 더 잘 대해주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행복한지. 생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렴. 학교 한가운데서 사촌도 집으로 돌아왔다. 12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 어지러웠다. 이 사람은 가장 단순한 색깔의 무리를 골라 차를 닫고 우아하게 차려입었다. 조금 치장을 한 후 나는 사촌을 따라갔다. 테이블 세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매력적인 만다린을 춤추게 초대했다. 이런 파티에는 많은 사장들이 자기 부인들을 데려오곤 했지만 그들이 내가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고 조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한쪽에 앉아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약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구석에 있는 그를 보니 나는 금세 정신이 나갔다. 그래, 조심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는 레스토랑 메인 홀로 걸어갔다. 뜻밖에도 그의 옆에서 익숙한 인물을 만났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가슴이 깊게 파인 섹시하고 매혹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가끔씩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곧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했다.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그저 기다리고만 싶었다. 잘생기고 아름다운 두 사람을 보니 가슴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다. 알고 보니 그가 했던 우리는 안 어울린다는 말과 싸우라는 격려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레스토랑 뒷마당으로 걸어가 앉을 낯선 삼촌을 찾았다. 마당에는 작은 분수가 있었고 등불이 물가를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은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각 개인실에는 여전히 경쾌한 직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처럼 손님을 맞이했으며 어떤 친구들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후로 저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집에 머무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애를 해왔고 이모는 항상 제 삶에서 언니처럼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모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모를 친척, 가족으로 여겼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민치햇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 소녀도 자신만의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경비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 삶에서 진정한 집을 갈망해 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대장을 쫓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딱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은곤틱의 친척이 되고 싶었다. 명절에 우리 모두 모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런데 선장이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몹시 불편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선장의 카페 뒤편 눈을 만지려고 돌아섰다. 오늘 그는 여전히 아주 착했다. 나는 그 의사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생각했다. 농담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내 무력감과 진심이 감춰져 있었다. 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줄 알았지만 나는 음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추, 이리 와! 디앤이 유리문에서 불렀다. 람착부가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선장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사촌에게 다가갔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선장이었다. 그는 내 손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내 손이 살짝 기울어졌다. 그는 너에게 무슨 존재인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사촌인 치추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가야 해. 람착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너와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말하자 무의식적으로 문이 열렸고 여자는 여전히 매혹적인 눈빛을 한 채 서 있었다. 나는 즉시 그의 손을 떼고 돌아서서 람착부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너는 언제 배에 우두머리가 되었니? 채 앉아있던 남착부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없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물었다. 지츠, 너는 그를 좋아하니? 너희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아니,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금 이상해졌다. 그는 유명한 남자친구의 남동생이야. 나와 네가 시시덕거리는 건 정상이야. 나는 덧붙였다. 그게 뭐야? 람착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잘생긴 배에 우두머리이고 의사이기도 해. 네가 그를 좋아한다고 해서 큰일은 아니야. 차창 밖에서 나를 일깨워주는 흑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냥 날 싫어하는 거야. 그게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야. 화학을 공부하면 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감정은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린착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와의 약속과 그 말투는 정말 평화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타 가문과 통 가문에 대해 아십니까? 몸도 아니고 통투애처럼 그도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의 과거와 통 가문이 당탄과 리탄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는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고 지시하고 결단력이 강했습니다. 리탄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를 화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화가 담겨 있고 한때 자신의 민족을 버리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통 가문조차도 영혼의 연결에 대해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지추, 그는 너에게 적합하지 않아. 린착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마음속 감정도 멈춰서서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진지함은 무슨 의미일까? 표면적으로 그는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방금 그는 나와 람착부의 관계에 대해 무엇 때문에 긴장하며 묻고 있었다. 통투에능이아와 사랑에 빠진 이후로 그를 포함하여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단순한 층을 데리고 당탄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 전속 은곤틱이 밤새 깨어서 헤어지고 싶다고 보고했다. 나는 손발이 욱신거리며 동의했다. 너무 좋다. 헤어지자. 이번에 두 사람은 두 도시를 여행했고 도중에 탐민치엣의 첫사랑을 만났다. 그 여자는 몇 마디만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모욕했다. 그 결과 은곤 띠미 강을 바꾸었을 때 멀리서 땀민치엣과 다른 사람이 호텔방에 얽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즉시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그 망설임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이미 저에게 큰일을 냈습니다. 저도 노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장군에게 다른 방의 의미를 알아보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효과가 없자 저는 그에게 1000번의 할인을 더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락처를 램프체인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지위는 매우 가난했고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고위층 여성은 척하는 것 외에는 고통이나 갈증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그 기회로 돌아가 우리 둘 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곳으로 서로를 끌고 갔습니다. 처음 무모했던 건 속임수를 써서 몇 년 동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골라 함께 노래하고 또 불렀던 일이었습니다. 손은 틀리지 않고 시골에 누워있는 건 아름답지 않고 신에게 누워있는 건 가짜라는 속담은 사실이었습니다. 각자 스타일이 달랐고 키도 크고 잘생겨서 신들린 음악 그룹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학교 한가운데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옌 씨가 손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려가 옌 씨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옌 씨가 저를 막았습니다. 잊으세요. 하지만 옌 씨도 분명히 말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마주해야 하잖아요. 지 삼촌, 돌아와서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옌 씨는 죽어가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옌 씨에게 몇 년 더 노래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짜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외국산 물을 섞어 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스러워 보였고 그들은 밖에 있는 끈적끈적한 제품을 생각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의 동의할 뻔했습니다. 끈적끈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끈적끈적한 빗속의 남자가 마치 6개의 고환을 진짜로 터트리는 듯 다가와 제게 달라붙으려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슬픔에 잠겼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에, 저 요정이 아직도 감히 나를 허리에 올려놓다니 죽을 것 같았는데 다리는 이미 들어 올려 발길질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낯설면서도 익숙한 손방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자 선장의 차갑고 깊은 눈빛이 마주쳤다. 오늘 그는 예의가 없었다. 형님, 아직 아무 말도 할 틈도 없이 그가 나를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냈다. 그 여자는 삶 뒤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나는 아직 모델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었다. 형님, 뭘 하려는 거야? 선장이 멈춰서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뭘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반쯤 잠든 상태였다. 방금 한 행동이 항상 나에게 차갑게 대했던 선장이 한 짓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서웠다. 그가 손을 들어 내 입술을 스치고 턱을 치켜들었다. 나는 일어서며 치추라고 말했다. 정말 훌륭해. 나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녀석은 벌떡 일어나 차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의식 사용률은 순식간에 250%에 달했다. 내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쯤 그는 나를 병원 사무실로 끌고 갔다. 괜찮아. 여긴 병원이야. 감히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직접 돌볼게. 선장 통 박사의 차가운 눈빛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더 이상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자리는 내가 알아. 그가 바라는 대로 어제 했던 말을 그에게 돌려줄게. 떠나려고 문으로 걸어갔는데 선장이 문을 잠그려고 앞으로 나서서 나를 문 뒤로 밀어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사나웠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할 거야 라는 말이었지만 그의 손은 남짝부에게 있었다. 자다가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장담하지 못했다. 람짝부와 내가 사촌이라는 것을 아는 낭탄 사람들에게 슬픈 어조로 물었다. 이 사람은 정말 문제를 과대평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너무 소심하면 안 된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장은 갑자기 제 머리를 꽉 쥐며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딱 2개만 해봐. 당연히 춤은 덜 추게 돼. 네가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 상인 쪽은 워낙 강하고 경험이 풍부했지만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재밌어하는 듯했고 공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멍한 표정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곧바로 그에게 세게 침대로 내던져졌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너희는 서로에게 오직 나만을 내 삶에 끌어들였잖아.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어? 나도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널 좋아한 게 잘못됐는지, 감히 너한테 추파를 던진 게 잘못됐는지, 그런 닭 같은 놈한테 감히 남자들을 놀리고 매년 사람들을 불러대다니.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나를 집으로 데려갔어. 난 그 사람을 이끌고 그냥 주먹질을 하고 싶었어. 내가 그를 만지자마자 그의 눈이 아래로 떨어졌지. 연기를 잡아도 노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은 아니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치는 연기를 잡아채고 지나가면서 통투은기행과 나를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눈먼 모습으로 바꿔놓았어. 그래, 여기로 돌아오는 길에 통투은기는 평소처럼 평온한 경계를 되찾았어. 알고 보니 그는 식당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나한테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을 한 거였어. 방금 그의 눈빛에서 운율을 발견했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퀴도 집에 갔어. 원래는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전원 버튼을 눌렀어. 주치쿠, 방금 내 경고를 기억해.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 나는 침대에 누워 앞뒤로 구르며 언제 떠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를 깨운 사람은 언어에서 온 전화였다. 그녀와 임시 밍저 사이의 이해는 이미 해결되었고 2 사람은 꽃을 피웠다. 수화기 너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결국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옌시의 축복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앞의 대화를 통해 임시 밍저,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의 의기양양한 표정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악령을 먼저 제압하고 싶을 뿐이다. 즉, 모두 내가 다리 건설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잖아. 어제 그 어린 소년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먼저 옌시를 데려갔어. 내가 말했잖아. 그는 네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의 직장에 백관팔관이 있어.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알고 보니 내가 옌시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술집으로 배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모두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나는 무당처럼 잠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땅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이모, 지난번에 당탄에서 일하는 삼촌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셨잖아요. 오늘 오후에 만나요. 나는 알았어. 지난번에 남탄에 갔을 때 소개팅 얘기를 여러 번 했었지. 트엉의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사람은 앞을 봐야 하잖아. 친구가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야. 게다가 이 세상에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모,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내 전화번호도 알려줬고 계약서에 동의하는 거 잊지 마. 나는 알아. 대화에서 비슷한 점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밝은 면을 상상할 수 있어. 나는 고통스럽게 말을 고쳤고 그때 마침 상대방에게서 계약서에 대한 초대장을 받았어. 한 레스토랑에 먼저 가자고. 그 소녀는 따뜻하고 쾌활한 사람으로 품위 있고 활동적인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는 나에게 매우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지만 섹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추첩.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텅트영 응야가 바로 내 옆에 있어 주변 분위기가 몇 도 바뀌었다. 정중하게 묻으려던 소년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식물입니다. 동트영 응야는 항상 말했고 그의 눈은 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사랑 이야기는 하지 마. 그가 나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갈 때 나는 막 설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끌고 나갔을까요? 통트엉 은기야? 뭘 원하니? 내 팔이 목이 빨개질 때까지 잡아당겨졌습니다. 추첩. 뭘 원하니? 이미 물어봤잖아. 통트엉 응이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통 박사님, 저는 종종 당신에게 감정을 품습니다. 당신은 저를 싫어한다고 했고 당신과 저는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지금부터는 속담처럼 당신을 꼬맹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싫어할 권리가 있지만 제 일에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전의 분노와 거절당했던 때에 따뜻한 감정을 모두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추추, 당신은 제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망설였고 당신의 눈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아직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추, 마지막으로 람짜부와 함께 있는 당신을 봤을 때 저는 밤새도록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에게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고 당신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런 다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저를 피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통투엉이 내 손에 붉은 반점을 살며시 문질렀다. 내 눈은 떨어질 듯했다. 고백은 너무 숨막혀서 반응할 틈도 없었다. 쭈쭈, 잠깐 시간을 줘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그리고 람짝부와 헤어질 시간을 한 분 더 줘. 나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아. 내 앞에 선 남자는 마치 억울해하는 아이 같았다. 마치 내 감정을 자신의 뜻대로 정리하라고 강요하는 듯했다. 나는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장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종종 나를 이용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의미했다. 잠시 멈춰서서 그날 내게 의견을 묻게 했다. 나중에 집중 훈련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그때 그는 나를 정말 좋아했다. 장군은 종종 나약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나를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아, 너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나는 전화를 열고 그가 말한 대로 너를 학생들로부터 떼어놓았다. 며칠 동안 그의 시의적절한 질문 외에는 나는 별로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아빠의 전화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보낸 며칠 동안 아빠는 저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빠! 진정하세요. 아빠와 함께 자러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그럼 제가 이리 와서 어떻게 될지 맞춰보세요. 아마도 제 마음속에 아직 맹목적인 애정이 조금 남아있어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장례식이었을 뿐이고 람착부와 자주 갔으니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을 때
아빠는 저에게 준 낡은 차를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년 만에 아빠를 만나니 많이 늙으셨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빠 눈에 멍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아빠는 저에게 달콤한 도넛 한 봉지를 주셨습니다. 골목길에 있는 빵집의 명물 요리였다. 어렸을 적 매주 금요일마다 아빠는 내게 비를 내리셨다. 엄마는 아이들이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를 내리려 했지만 말이다. 그때는 아직 따뜻한 기계가 있었고 아빠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다. 내 장례식은 당탄의 계절별 음식과 음료 생산 공장에서 치러졌다. 모든 장례식은 똑같이 호화롭고 화려했다. 나는 간소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스타일이 나쁘지 않아서인지 오늘은 지금의 궁궐에 트렌디한 스타일을 더하고 싶었다. 상황에 어울리는 스타일이었다. 아직 케이크를 먹지 않았기에 주머니에 넣었다. 아니면 아빠의 손이 대궐 안으로 들어왔다. 아빠는 그다지 세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항상 실수를 했고 그냥 아빠를 따르라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집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궁궐 안의 남자들은 음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서로 혐오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왕 사장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와인 한 잔을 받아들었고 아버지는 나에게 격식을 차리셨다. 나가서 좀 쉬세요. 네, 가세요. 저는 계산은 잘 못하지만 이것도 잘 못해요. 나는 마음을 진정시킬 구석을 찾았다. 머릿속이 텅 비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내 앞에 나타났다. 당연히 이번 한 번만요. 아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아빠가 돈을 좀 벌어주시고 투자할 돈도 많이 모으셨어요. 내가 모든 걸 잃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엉 사장은 내가 남탄에서 부자를 따라 일하러 간 이후로 오랫동안 나를 신경 써주셨다. 누나는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하면 아빠가 모든 걸 돌려줄 거라고 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아빠가 꼭 일어나실 거예요. 또 계약이잖아요. 이제야 엄마가 왜 그 해에 이혼을 고집했는지 알 것 같았다. 아빠!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절망에 빠진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점점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깨어 있으려고 했었고 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계 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저는 위층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물건을 부딪히려고 했었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습니다. 방금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가 당신을 낳았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가 몸을 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번 한 번만요. 바로 돌려받을게요. 가세요. 아빠! 할아버지는 저를 꽉 붙잡고 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제가 문에 물건을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발로 차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가 총지배인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우울하고 차가운 얼굴을 무시하고 그의 품에 몸을 던지며 비처럼 울었습니다. 그가 저를 베어버릴 거예요.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총지배인 뒤편의 화장실에서 아버지는 즉시 끌려나갔고 저는 총지배인에 의해 꼭대기층의 서재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에 타는 듯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내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가 나를 쳐다보도록 애썼다. 총괄 매니저님, 너무 불편해요. 그는 바람소리에 내 앞에 숨을 수 없어 옆에서 람트라치 부 다우를 불렀다. 그녀 옆에서 보지 못한 나는 그를 따라다니며 지켜주었다. 그는 남탄에 있었다. 그는 내 사촌 동투 은겐이다.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때도 그의 눈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래, 알잖아. 너는 나쁜 놈이고 막 나왔고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형, 나는 공부 때문에 숨이 막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날개를 펼치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칭쿠 칭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병원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널 밀어주게 하는 것이다. 선택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덧붙였다. 물론이지. 네가 나를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를 선택했어. 그가 나를 도발하려 달려드는 순간 내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다.
통투응기에는 몸을 숙여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내 몸은 부드러워서 머리를 보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 듯 강인했고 여유로우면서도 결연한 의지로 가득했다. 모든 이유가 그에게서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빗물 호수에서 나는 잘못된 손님이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종종 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내 손 옆에서 황금빛으로 빛났다. 당신을 부를 수 있을까요? 나는 돌아섰고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은 미소 지었다. 정말 사랑할 거예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사랑을 나누었다. 어젯밤 모든 것이 기억났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다. 사랑, 짝이 있을까? 배를 탄 선장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선장과 내가 시즌을 마치고 호텔 밖으로 나갔을 때 모든 사교계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숨는 것은 일종의 지배적인 주권 선언과 같다. 바로 그날 선장은 저를 낭탄으로 데려가 그의 가족과 삼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업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결혼 등록을 했습니다. 그 표를 손에 쥐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 선장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낭탄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은 그의 몸처럼 검은 얼굴에 미소처럼 밝은 죽은 남자였습니다. 어린 소년 죽은 남자는 선장에게 매우 공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갔을 때 저는 죽었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작은 문어. 죽은 남자의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습니다. 누나, 저는 어제 일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우리는 그들 뒤를 따라갔고 네. 비단은 괜찮습니다. 선장이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이제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제게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책에는 어젯밤에 먹은 도넛이 아직 있는데 뒤틀려 있고 더 이상 모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길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른바 마지막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새로운 가족이 이미 시작되었고 나와 선장은 병원으로 갔다. 그는 내 앞에서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의자에 앉았다. 그는 또 누구였을까? 옷을 벗은 나를 보려고 했다. 선장은 마치 약으로 마비시키는 법을 설명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붉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를 따라가서 잠시 기다리면 우리 집으로 갈 것이다. 그 하얀 옷은 금욕적인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죽을 만큼 무서웠다. 알았어.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혼의 연결이 끝나고 나는 더 이상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딴민증과 응곤티도 영혼의 연결 기간이었다. 딴민증은 외국 지사로 출장을 가자고 했다. 우리 두 가족은 서로 가까이 살았기에 우리는 모여서 큰일을 계획해보기로 했다. 추자매는 한밤중에 그것을 사냥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5씬의 무리 중에서 내가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판 미트 티엔을 개최했다. 구자마에 나는 너무 여드름이 나서 죽었어. 영화를 보러 가서 이전의 목소리로 돌아갈 거야. 여전히 5씬의 무리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던 나를 남겨두고 통토이 응이야가 내 옆에 앉았다. 아직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1년의 빛에 매료되어 있어. 이번에는 몸을 기울여 열 것이다. 이번에는 몸을 기울여 열 것이다. 이번에는 몸을 기울여 열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1년의 빛에 매료되어 있어. 너는 매우 횡포해. 나는 그것을 안다. 계속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를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남자의 머리를 잡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거야. 나는 즉시 연주를 멈췄지만 전체 피해는 100%였다. 내가 전화를 숨기기도 전에 그는 몸을 굽혀 나를 의자에 앉힌 다음 팔을 기대어 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통 박사님, 당신과 함께한 이후로 내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군요. 당신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줬습니다. 바로 전화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농담을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강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군은 할아버지가 정말 엄격하다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 꼬마는 항상 나를 불쾌하게 바라보았고 나와 당신은 서로를 꽤 많이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네. 그는 제가 일할 때는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은이 잔뜩 있고 나이 차이가 안 난다고도 했죠. 그래도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해요. 그를 보면 그는 남들이 하는 말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는 그저 제가 행복하기만 바랐고 제가 아는 총의원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그 정도면 됐어요. 당신의 은인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면 두려울 거예요. 총의원은 손님이고 제 아내도 아주 비슷하고 은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를 그냥 미치광이라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네. 총의원님, 이제부터는 만다린이 되어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신비로운 팬들을 사로잡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들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당신이 그 밴드들보다 더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마지막 밴드였고 지금 당신이 언급한 나무는 당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새로운 밴드입니다. 제가 일을 끝내기도 전에 총이사가 즉시 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어둠의 세력과 밤새도록 싸우다 실패한 후 정말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총이사는 저를 짐에 싸서 독일로 끌고 가서 그와 함께 아이스타디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